나는 왜 필요할 때조차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지금 나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짜 나로 살고 있지 못한 게 아닐까? 나는 매일 수만 가지 물음표를 잉태한다. 그것은 순전히 내 인생을 이루는 나만의 문제다. 어쩌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나만의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그렇게 나는 나만의 길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길은 곧 내가 된다. 매일 등반하는 심정으로 내 물음표의 산등성이를 오른다. 정상에 오르면 답이 거기 있기를 바라며, 누군가는 자동차나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빠르게 가려 할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지치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올라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편에 가깝다. 글쓰기라는 길을 선택해서 내 힘으로 올라가야 그것이 나만의 답이 된다고 믿는다. 내가 세상과 반목할 때,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나만의 관점을 얻고 싶을 때, 정답을 찾아보기 전에 나만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나만의 답을 일단 찾아보려 한다. 오답일지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면 내 글들은 학창시절의 오답노트를 닮았다. 오답노트의 주인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게 참 우습고도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노트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나만의 오답들이었던 거다. 나의 취약한 부분을 고민할 때마다 설령 내 생각이 틀렸을지라도 그 흔적을 노트에 모으고 답을 찾아보면서 나는 타인에 의한 나가 아닌 나에 의한 나가 되어갔다. 성장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건 해설을 보고 맞힌 정답들이 아니라 오답들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해설지를 들춰보고서 정답을 이해한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답이어도 좋으니 나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남들이 권하는 행동 양식을 참고하여 살아도 늦지 않을 테니까. 나는 종종 인생을 먼저 살다간 현자의 말, 철학자와 인문학자들의 말을 참고해 내 답을 보완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인의 말들은 쉽게 들추어 본 해설지였다. 내 인생의 문제는 틀리더라도 내가 직접 풀어야만 한다는 걸 오답노트가 제법 두꺼워지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답을 쓰면서 나는 내 삶 앞에서 고뇌하고 그렇게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갔다. 모든 문학의 주인공들도 고뇌하지 않던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베르테르가 고뇌하고 햄릿의 햄릿 역시도 깊은 번민에 빠진다. 주인공은 고뇌하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그 고뇌가 오직 자기만의 것이어서 근사한 것이다. 베르테르의 선택이, 햄릿의 선택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없다. 정해진 답 따위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답노트를 써서 나만의 답을 여러 주제에 걸쳐 많이 마련해 두려 한다. 내 삶이라는 문학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난 나를 다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다 알 수 없겠지만 20살 때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 나다워지는 건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른 채로 살 수밖에 없다. 어느덧 두꺼워진 오답노트는 내가 삶에서 맞이하는 매 선택의 순간에 조금은 더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왔다. 이렇게 내 삶의 균형을 회복한다. 선택지 앞에서 현명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늘 갈망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삶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만의 오답노트를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쓸 것이다. 끝이 안 보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탐험해야 할 미지의 땅이 남아있다는 건 초조하기보단 외려 마음 넉넉한 일이니까 괜찮다. 자기라는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내가 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라는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그것은 반드시 답을 찾으리라는 희망이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줄 더 큰 내가 있다는 든든함이다. 원 없이 싱싱이 타던 시절이 있나요? 어릴 때 싱싱이 타는 걸 좋아했다. 한 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다른 한 발은 땅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탈 것 말이다.
17살 때부터 매일 드라이브를 즐겼던 나는 그것의 존재를 잊은 채로 초중고교를 졸업했고 대학도 마쳤다. 그러고도 한참 후에야 비로소 한때 내 분신과도 같았던 그 빨간색 싱싱이를 문득 떠올렸다. 나의 어린 시절을 글로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싱싱이가 떠올랐던 것이다. 앉아서 싱싱이를 타다가 치마의 엉덩이 부분에 동그란 구멍을 내고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뒷걸음으로 걸었던 일화를 썼다. 어린 시절을 써본 이 경험은 나란 사람이 무엇에 가슴 뛰고 무엇을 지향하는 인간인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나는 지금도 운전을 좋아한다. 드라이브로 스트레스를 푼다. 취향의 씨앗은 어린 시절 속에 숨어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유년 시절에 내가 사심없이 좋아했던 것들에 관해 더 써봤다. 그러면 어른이 된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피아노 학원에 보내달라고 떼쓴 기억, 오빠와 집에서 고무공으로 농구를 하거나 닭싸움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 같은 동네에 살던 사촌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던 안데르센 동화집을 읽었던 기억, 엄마와 스무고개를 하던 기억, 초등학생 때 아이돌 춤을 커버해서 공연했던 기억. 나는 실제로 이것들을 글로 적어본 후에 전자피아노 하나를 샀다. 위로가 필요할 때 피아노 덮개를 열고 가만히 무슨 소리라도 내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달려와 안기는 것만 같았다. 융은 자신의 신화를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 당시에 그는 37살 즈음이었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보기로 했다. 내가 어릴 때 무엇을 하면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더라. 그는 어릴 때 돌멩이를 모아서 작은 도시를 만들며 놀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더 큰 돌멩이를 갖고 놀아야겠다. 그는 취리히 반대편 호수 위쪽에 풍광이 아름다운 아스코나라는 곳에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설계하고 건축했고 그러면서 그의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조지프 캠벨,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중에서 무언가를 좋아하여 자신의 의지로 즐기는 것. 이건 어쩌면 한 인간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비밀 열쇠인지도 모른다. 행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마스터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런 게 존재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꽉 움켜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자아의 신화를 찾는 일이다. 드라이브와 피아노 연주, 책 읽기 등의 행위가 내게는 그런 열쇠였고 열쇠를 찾은 장소는 바로 나의 유년 시절이었다. 어릴 때만큼 좋고 싫음이 명확하던 시절이 또 있을까? 그때의 나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명료하게 걸어가는 거침없는 인간이었다. 선입견에 물들지 않은 채 무엇을 하면 장차 나의 스펙에 도움이 될지를 따지지도 않은 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당시에 내가 순수하게 좋아했던 것, 상자 안에 모았던 것을 글로 적으면 지금의 내 삶에서 막힌 부분을 뚫을 힌트를 얻게 된다. 돌이켜보면 진로 고민을 할 때만큼 어릴 때의 나를 열심히 회상해 본 적도 없다.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무슨 과에 가야 하는지도 몰랐던 고3 때 나는 먼지 쌓인 보물 상자를 오랜만에 꺼냈다. 초등학생 때부터 모아온 생활기록부, 상장, 일기장, 사진,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가 담긴 그 상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다. 글쓰기 대회에 상장이 많았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3년 동안에는 입시 공부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던 이런저런 글쓰기 대회에 나가곤 했던 내가 기억에서 되살아났다. 안타깝게도 국문과는 굶는 과라는 이야기가 돌던 시절이라 국문학과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며 만류한 선생님들의 말에 따라 나는 영어 교육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적성에 안 맞아서 결국은 과를 바꿨다. 보물상자가 내게 말해준 대로 국문학과로 말이다. 남들이 부러워해 마지 않는 교사가 되지 않은 것에 미련이나 후회는 없다. 기자로서, 작가로서 글을 쓰는 지금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를 알려준 건 타인이 아니었다. 나를 찾는다, 나답게 산다, 이런 말들이
죄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때 어릴 때의 마음을 복기해보기를 추천한다. 당신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것, 전부터 좋아했던 것들의 어떤 점이 좋은지 글로 쓸 때 당신이라는 사람의 적성과 재능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발한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과거의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쓰기가 살아남기가 되는 순간.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쓴다. 근사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의 삶이 SNS 속 사진처럼 늘 웃고 있지만은 않듯이 더 많은 날이 누추하듯이 글도 삶처럼 그렇게 써내려가면 된다. 쓸수록 내가 된다는 것, 이것 역시 쓰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쓰기의 이유다. 처음 글을 썼을 때 그 이유는 너무도 단출했다. 마음이 답답해서 무언가를 쓰지 않고는 삶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단지 그것뿐이었다. 폼나는 동기보다는 분명한 동기에 가까웠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는 난폭한 아버지 아래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시베리아의 한 수용소에서 4년 동안 고역을 치렀으며 간질 발작으로 평생을 고통받았다. 특히 스스로 무덤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끔찍한 수용소 생활 중에도 수감된 이들을 관찰하면서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심도 있게 연구했고 이를 훗날 죽음의 집의 기록이란 장편소설로 써냈다. 한편으로 그는 늘 돈 때문에 전전긍긍했다.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그에게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였다. 원고료를 선불로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마감일에 맞춰서 초인적인 힘으로 소설을 썼다. 특히 노름꾼이란 소설은 탈고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한 달가량의 시간 만에 완성해낸 작품이다. 금전적 어려움은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쓰는 동력이자 그 자체로 글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당시 사회를 그만큼 예리하게 읽어내고 통찰하여 글로 풀어낸 작가는 없었다. 지난한 삶을 살아내며 끝끝내 쓴다는 것은 물론 어렵고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듯 당신도 쓸 수 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쓰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의 삶이 불행하게 여겨지고 하루하루가 힘들 때 그때가 바로 글을 쓰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비극은 쓸모없지 않다. 그들은 불행으로 예술을 빚어내곤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무늬, 즉 사랑과 이별, 눈물과 웃음, 기쁨과 고통, 이것들은 그대로 활자가 된다. 비단 글쓰기만이 아니다. 만약 신이 모차르트에게 그를 평생 행복하게만 해주겠다며 그의 운명에서 비극을 공제해줬다면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는 천상의 음악을 우리는 영영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극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직조해낸 예술가가 어디 모차르트뿐이겠는가. 베토벤이 청력을 잃지 않았다면, 고흐와 뭉크가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다면 그들의 작품은 이토록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힘이 있지는 않았으리라. 추상화가 마크로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비극적 경험이 예술의 유일한 원천이다. 아모르 파티. 니체가 한 말이다. 니체는 운명이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지만 운명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필연성을 긍정하고 받아들여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예술가에게는 미션처럼 들린다. 자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인간 본래의 창조성도 발휘될 수 있다. 이는 자기 운명에 속해 있는 비극을 창작으로 돌파하려는 데서 피어나는 예술성과 같다. 글을 쓸수록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 쓰기는 인생에 주어지는 비극적 경험을 쓸모있는 재료로 여기게 하므로 인생의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나 역시 글을 쓸수록 내 운명을 더 사랑하게 됐다. 나를 둘러싼 모든 비극과 희극을 사랑해야만 하는 쓰는 자로서의 의무감이 좋다. 좋은 글을 쓰고 싶은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내 운명에 깃든 고통을 정중히 대하고 또한 자세히 관찰한다. 어떨 땐 외로움이 내 글의 힘처럼 느껴지고 가난이 소중한 재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거기서 오는 비애감을 사랑에 맞이 않는다. 글 안에는 작가 내면의 빛과 그늘이 균형을 이루며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모진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되었을 때도 그 상처가 언젠가 내 글의 가장 아름다운 문양으로 남을 것을 직감한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만 미워하기로 한다. 이런 자발적 어쩔 수 없음을 나는 사랑한다. 자기 운명의 그림자까지도 끌어안는 태도로 글을 쓰고 살아간다면 삶의 고통도 그 의미를 찾아 숭고한 빛을 띨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렵다. 생업에 매몰되어 지쳐가든 꿈을 잃고 방황하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상실감을 겪든 삶의 험준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온갖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다. 그럴 때 글 따위는 삶 앞에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삶과 완전히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쓰고 싶어도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글과 삶이 하나가 되어갈수록 삶은 점점 더 견딜만해진다. 조앤 롤링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길렀다. 분유값이 없어서 쩔쩔매는 날이 많았다. 절망의 끝, 낭떠러지에 다다랐을 때 조앤 롤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물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자기 내면 가운데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는 간절한 목소리를 따라갔다. 그건 글을 쓰라는 목소리였다. 당장 아기가 배를 고른 상황이었으니 말도 안 되는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중고 타자기를 샀고 소설을 썼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며 미친 사람처럼 썼다. 인생을 건 글쓰기였다. 난방이 안 되는 집 대신에 카페에 나와 앉아 온종일 쓴 작품이 해리포터였다. 조앤 롤링에겐 글쓰기란 자아의 거친 울부짖음을 온몸으로 부대껴가며 격렬히 토해낸 결과물이었다.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썼다. 도스토옙스키처럼 또는 조앤 롤링처럼 글쓰기가 당신의 고단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잡기 바란다. 거기서 시작한 쓰기는 당신의 살아남기다. 쓰기가 살아남기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 됐건 써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순간. 당신이 손에 든 펜은 비로소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쓰는 글은 분명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에서 가져왔다. 무엇에 관해 쓸 것인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쓰든 그 길의 끝엔 내 안에 나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그곳에 도착하는 거니까. 굴튀김에 관해 쓸지 지구온난화에 관해 쓸지 망설이는 건 어쩌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걸을까라고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 입은 옷에 따라 남에게 보이는 모습도 다르고 그날 내 컨디션도 달라지겠지만 그건 껍질일 뿐이다. 이 출발점에 내가 서 있는 이유는 걷기 위해서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다워진다. 집중해야 할 건 오직 걷기 자체며 쓰기 그 자체다. 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글쓰기는 목적 없이도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의 일이며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주체의 일이다. 책에서 저자는 쓰기의 본질은 자아 확립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우선 나를 알기 위해서 쓰라고 말한다. 실제로 저자는 글을 쓸수록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면서도 삶의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에 시달리며 극심한 삶의 공허를 느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자신을 찾는 글을 써내려갔다. 글을 쓰게 된 이후 현실에 부닥치며 이리저리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자신을 찾게 되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내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글쓰기 방법들을 알려준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써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